오늘이 몇 개월씩 병원 다녀도 해결 안 되던 족저근막염,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족저근막염과 발바닥 통증을 잡기 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할 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과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발바닥 통증과 족저근막염이 집에서 따라만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 40,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발바닥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녀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느 병원 가니까 수술하자 제안하고,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이 걱정돼서 수술을 하기 싫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 센터를 찾아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통증을 최대한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관리법은 진짜 집에서 따라만 하셔도 효과를 분명히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따라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 장담합니다.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꼭 족저근막염 회복하세요. 그리고 족저근막염에 무조건 도움되는 보조 아이템을 댓글에 고정해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와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찌릿하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발바닥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비롯해 발바닥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족저근막염입니다. 또는 초음파상 염증 소견이 있습니다. 일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증을 치료해야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과거에는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봤을 때 실제 염증처럼 보이기도 하고 염증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로도 plantar fasciitis라고 불렀습니다. 이 뒤에 붙은 itis는 염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을 비롯해 여러 논문에서는 초음파에서 염증 소견이 있던 족저근막염 환자들을 실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족저근막에 탄력이 떨어져 있다. 두 번째, 족저근막에 조직 배열이 헝클어져 있다. 세 번째, 족저근막에 미세하게 찢어진 흔적들이 있다. 한마디로 족저근막이 망가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염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족저근막의 구조와 기능이 망가진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뜻하는 plantar fasciitis가 아니라 만성적이고 족저근막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plantar fasciosis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도 기존의 염증만 치료하던 방법에서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망가진 족저근막 살리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족저근막이 망가진 상태에서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미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염증이 발견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염증은 족저근막이 망가진 결과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하루 이틀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다시 재발되는 거죠. 결국 병원 치료를 통해 겉으로는 염증이 가라앉았지만 망가진 족저근막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 괜찮았는데 집에 오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아프다.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계속 병원을 의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병원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치료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족저근막증은 망가진 발바닥의 구조와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족저근막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족저근막의 구조와 기능을 살려야 반복되는 통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족저근막이 망가진 이유는 단순히 많이 걸어서 또는 운동 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늦게 봐도 30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발 또한 노화가 진행되겠죠. 단순히 발이 쭈글쭈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발의 감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의 감각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은 신경의 영역인데요. 발바닥에는 수많은 감각 수용체가 있어 발바닥에서 얻은 감각 정보들, 예를 들면 압력이나 진동, 움직임 등을 뇌에 전달합니다. 이 감각 정보를 토대로 균형과 체중 부하를 자동적으로 분산하고 보행 패턴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논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의 감각 기능이 퇴화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바닥이 균형을 찾기 위해 여기 기울었어, 여기 힘을 실어 라는 섬세한 신호를 받지 못하면 균형을 잡기 위해 더 오랫동안 힘을 써야 하고 균형을 발의 특정 부위로만 버티는 문제가 생겨 족저근막증, 발바닥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발바닥 감각신경이 퇴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한 발을 들고 눈을 감아주세요. 20초를 버티기 힘드시다면 발의 감각이 많이 무너져 있으셔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발 운동이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바닥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면 발의 형태도 같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발의 형태, 특히 아치들은 감각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아치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 안쪽에 있는 내측 아치 뿐만 아니라 발의 외측에 있는 외측 아치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발바닥 안쪽에 가로로 가로지르는 횡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아치가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즉 발바닥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치 조절이 잘 되어 필요할 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체중 분산을 잘하고 충격 흡수를 원활히 하면서 발바닥이 아프지 않은데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아치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안쪽으로만 힘을 주는 평발이 되거나 바깥쪽으로만 힘을 주는 요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이후에는 예전보다 발이 납작해진 것 같다, 신발이 한쪽만 더 닳는 것 같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느낄 때면 이미 족저근막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감각은 둔해지고 아치는 무너지고 발 전체가 협력하지 못하면서 족저근막이 과하게 당겨지고 과하게 사용되면서 족저근막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도 망가진 족저근막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발바닥은 아프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족저근막염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 아니라 감각기능 저하, 발아치 붕괴, 균형 조절 실패입니다. 발의 감각을 다시 살리고 아치의 기능을 다시 살리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발바닥이 아픈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따라하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웜업으로 가볍게 발바닥을 풀어볼게요. 마사지볼로 가볍게 앞뒤, 좌우 원을 그리며 발바닥을 풀어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도 이렇게 해야 풀린다면서 강하게 푸는 건데요. 강하게 발바닥을 풀면 잠깐 시원한 느낌은 들 수 있어도 족저근막은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저근막증은 이미 족저근막이 망가져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 파열이 반복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발바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까져서 밴드를 붙여뒀는데 그 부분을 꼭 강하게 눌리는 꼴이 되겠죠. 족저근막증 진짜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발바닥 감각을 살려라. 40대 이후에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서 발이 바닥을 제대로 못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의 첫 단계는 발이 바닥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양발이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주세요. 이 상태에서 몸으로 가볍게 작은 원을 그립니다. 체중을 실었을 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느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체중이 분산되는 느낌, 이 감각을 되살리는 게 모든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양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력, 감각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몸이 앞으로 이동하면 발가락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발의 바깥쪽과 왼발의 안쪽, 뒤로 이동하면 발의 뒤꿈치, 왼쪽으로 이동하면 오른발의 안쪽과 왼발의 바깥쪽, 이렇게 발의 압력들을 다 느끼면서 원을 천천히 작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점점 더 크게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그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 오는 그 감각들을 예민하게 우리가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꿔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발이 가지런히 다 모아주신 다음에 똑같이 몸으로 원을 그려주시고요. 또 양발의 앞뒤로
나란히 둔 상태에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의 감각들을 다 느끼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원칙. 발의 아치를 살려라. 아치는 억지로 살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치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를 찾아본 뒤에 발가락을 꽉 쥐거나 발에 힘을 많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치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아치의 중요한 조절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치는 높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낮아졌다가 또 필요할 때는 높아지면서 높낮이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유연한 구조물입니다. 단단하게 올거든 고목나무보다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대나무와 같은 거죠. 아치 살리는 첫 번째 운동, 쇼풋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엄지발가락과 뒤꿈치가 가까워지면서 발의 사이즈를 5mm 정도 짧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아치를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발가락은 구부러지면 안 되고 발가락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이 첫 번째 지문 있는 부분을 통해 바닥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이어야 됩니다. 약 10에서 20% 정도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앉아서 잘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서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아치 살리는 두 번째 운동, 인아웃 롤링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을 가지런히 두고 좌우로, 안팎으로 롤링 해주세요. 안으로 들어갈 때 아치는 무너지는 형태가 될 거고 밖으로 갈 때 아치는 높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가락이 뜨지 않게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인아웃 롤링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락킹입니다. 락킹이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러간다고 해서 락킹이라고 하는데요. 한 발의 뒤꿈치만 대고 발가락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체중 이동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앞으로 가면서 발가락까지 돌아오면서 뒤꿈치 힘을 실은 상태에서 천천히 발가락까지 힘이 잘 전달이 되는지 이 감각을 느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운동의 이름처럼 락킹, 굴러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발의 탄력을 살려라. 족저근막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실릴 때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추진력으로 바꿔 앞으로 나아가거나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저근막증 운동에는 반드시 탄력을 살리는 운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운동들이 앞선 운동들보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거나 과하게 뻐근함이 느껴지신다면 곧바로 멈추고 통증 없는 동작들만 따라 하시거나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동작을 따라 해주세요. 이외에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시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 힐업입니다. 의자나 테이블 등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잡고 양쪽 발을 11자로 나란히 둡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주시는데요. 이때 우리는 발의 안쪽 뼈가 아닌 발가락에 전부 다 눌리는 힘으로 뒤꿈치를 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저희가 힐업을 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1cm 정도만 내렸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업을 반복하면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발이 터는 느낌으로 그냥 반동을 주세요. 그러면 아까 앞에 다운업을 반복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발에 힘이 적게 들어가면서 발의 족저근막에 탄력을 살려주는 운동이 될 겁니다. 버스 타서도 하셔도 되고 지하철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겠죠.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을 움직이고 힘을 쓸 때는 엄지발가락에 7-80%의 힘이 들어가고 새끼발가락에 20-30% 정도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분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발의 탄력을 살리는 세 번째 운동, 드롭 스쿼트입니다. 드롭은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처럼 의자와 테이블을 양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밑으로 엉덩이를 떨어뜨리는 동작입니다.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는 스쿼트보다는 진짜 약간 넘어지는 것처럼 빠르게 떨어지는 게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많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뒤꿈치는 최대한 그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드롭 스쿼트를 진행해 주세요. 한 번 하실 때는 한 10개 정도 해주시고 2세트에서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진행해 주세요. 만약 드롭 스쿼트가 잘 된다면 우리는 양발을 앞뒤로 놔둔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발로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진행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발바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운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거든요.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외출 시간이 긴 분들이라면 보조수단으로 인솔, 깔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솔을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측 아치, 외측 아치, 횡아치, 이 세 개의 아치를 다 다루는 깔창이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여러 깔창들은 내측 아치만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자극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깔창은 단단하면 안 됩니다. 아치를 억지로 떠받쳐서 발 대신 깔창이 아치를 유지하게 한다면 발의 아치의 기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발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창이 없으면 발은 재기능을 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깔창은 세 개의 아치를 다 자극할 수 있어야 되고 발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깔창이어야 합니다. 좋은 깔창과 운동이 병행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숏풋 운동과 깔창이 병행되었을 때 허리 통증 또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족저근막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릎이나 허리가 같이 아프다 라고 한다면 이 깔창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을 병행해서 쾌유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다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